요즘 장 보러 갔다가 과일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계속되는 과일값 고공 행진에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올해 초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물가가 연초만 해도 좀 둔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참 안 잡힙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다시 3%대로 올라섰잖아요.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제 작년 초만 해도 뭐 4%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제 4%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 6월, 7월쯤 되면은 2%대로 이게 약간 하락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제 유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면서 좀 인플레이션,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이 됐는데 근데 10월 달부터 또 뭐 거의 이제 3%대로 갔다가 뭐 2%대로 갔다가 지금 다시 3%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2%대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잘 잡히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네. 결국 지금 뭐 그래프에서 나오다시피 신선식품, 결국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작년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2월 달에 아무래도 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설에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예. 이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월에 또 특히 어떻게 보자라면 작년 1월에 설이 있었고 2월엔 설이 없으면서 과일 가격이 좀 안정됐는데 원래 이제 물가 지수라는 것은 작년 동월에 대비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물가 예. 상승률이라는 것은 올해 2월이면은 작년 2월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설이 끝나서 과일 가격이 좀 안정된 시점에서 올해는 설이 2월에 있었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올라간 시점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 어떻게 수치로 보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절대적인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저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2월이 좀 낮고 올해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기저효과적 측면인데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가게 가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지금 저희가 올랐고. 물가 상승률 좀 정리했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이거 결국 귤, 사과, 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귤은 뭐 80% 가량, 뭐 사과는 70% 가량, 배는 60% 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 역시 한 50% 오르고 딸기도 좀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일 짓기가 좀 불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하면서 집어야 되는 수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일 같은 거는 사실 사과 안 먹으면 이제 다른 과일 먹는데 파 같은 경우 지금 50%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체재가 없어서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일정 부분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사과, 배, 귤이 우리 메인 과일들인데 흔히 말하는 주요 과일들인데 여기 다 올라가지고 다른 것을 또 선택하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이란 것들은 굉장히 계절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것들, 흔히 말하는 겨울이면 뭐 사과, 배, 뭐 그다음에 여름이면 수박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시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수요가 조금 고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 계절엔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 다른 것을 고르기가 어렵고 이제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물가 관리가 저도 요즘 마트 가면 이제 집었던 거 다시 놓게 되고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신선식품 물가 관리가 특별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 요인으로는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새 사과의 주요 산지가 양구라든지 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전에 뭐 상주 사과, 영주 사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올라온 거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강원도 쪽으로 사과지가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렌지라든 것들 역시 이제 뭐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과수원들은 사과 예전에 뭐 경북의 과수원들은 그 온도에 맞게끔 사과를 잘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생산해야 되고 이전의 것들이 좀 생산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란 것은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나 과일 같은 작물들은 일조량 영향 같은 것들이 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흔히 말하는 강수가 좀 많다든지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라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영세농이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다른 시장 환경 변화에 좀 대응을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필지를 분할하고 작은 데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굉장히 영세적인 구조인데 영세적인 구조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큰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작물을 바꿔가면서 그런 새로운 작물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변화를 추구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농이라는 그런 요인이랑 또 기후 변화의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게 거의 대응하려면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가격 불안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납품 단가란 것은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제공하는 납품 단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이러한 마트에 제공하는 납품 단가를 깎도록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금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할인 지원이라고 있는데 할인 지원은 뭐 또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서 쿠폰이라든 바우처라든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납품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마트에 들어가는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겠다. 할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마트에서 할인해서 실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가 크게 이게 지금 15억에서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국제 유가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이 국제 유가는 좀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가의 흐름 자체는 한 1년 전, 뭐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뭐 70달러, 80달러 선에서 굉장히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변동폭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란 것이 물건 가격이 얼마나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돼 가면서 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많이 잡아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미 작년에 꽤 많이 떨어졌고 이런 기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는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아까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유가에 수입해서 우리나라 팔 때 소매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유가 자체가 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따라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 안정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국제 유가도 계속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유가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부족한 나라죠. 특히나 석유 에너지 같은 것들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류세 인하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자면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들을 좀 낮춰주는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에너지 자원이 거의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저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유가에 대해서는 보통 정책이 나오는 게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들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렇게 보통 정책을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근데 이제 기름값이 너무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흐름이 있으면 순환을 보이면서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결국은 배럴당 뭐 75에서 80달러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유류세 인하를 나설 것이냐는 아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조금 좋은 성적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제교역 성적표죠.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호조 기록한 거 역시 수출이 잘 돼서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장 큰 효자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수익이 좋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1월 경상수지 작년에 뭐 40억 달러 적자, 올해 이제 3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났는데 흑자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빨리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면서 네.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효자는 아무래도 자동차라고 자동차. 이야기해. 자동차가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성장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전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출 같은 것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50% 이상 증가했고 예. 승용차 역시 한 뭐 25%가량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자면 무역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금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앞서서 뭐 고물가 얘기를 했지만 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 금리 낮추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격차라고 하죠.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외환시장의 우려라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할 때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 달러로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수입할 때 물가 역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내리지 않는 한은 일단 뭐 한국이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물가 요인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물가가 뭐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2%인데 네. 2% 상승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 3% 이상 나오면서 이거 역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늦추는 요인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한국은행이 이게 기준금리 인하하려 그러면 미국이 일단 인하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가 역시 이제 한국은행 전망하기에도 어떻게 보자라면 좀 2% 3%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 상승이 갈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이게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일단 파월 의장의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작년에 12월 FOMC 흔히 말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금리를 한 3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엔 3월 달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1월 FOMC에서는 뭐 3월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그다음 경제 성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좋다는 얘기는 수요가 좋다는 이야기고요. 수요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상승하려는 그런 압력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인상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린다고 하면은 가장 빨리 내리는 것이 한 6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교수님 분석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 상황 이런 것들 보면은 예측치보다는 조금씩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높게 나오면서 이제 점차 3월에서 5월에서 6월로 이렇게 늦게 가고 있는데 뭐 결국은 이 지표가 안정이 돼야 그리고 지표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안정이 돼야 결국은 물가 인하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수출 통관 뭐 이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그래도 6월달에 아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파월 의장이 일단 그 금리 인하 시사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증시들 좀 움직이고 있던데 우리나라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최근에 미국이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올라갈 땐 안 올라간다는 올라갔죠. 좀 뭐 약간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있긴 하지만 내수가 좀 부진합니다. 내수가 부진한 게 가장 크고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가장 쓸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흔히 말해서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해외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사실상 조금 혜택을 덜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하려는 모멘텀들이 조금 덜 나오고 있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뭐 경제 성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 안 좋아서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르게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이정환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